네, 안녕하세요. 풍덕고 2학년 여러분. 어제 2학년의 첫날을 보냈죠? 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줄곧 2학년을 맡아왔거든요. 네, 보통 친구들이 1학년 때 고등학교에 이제 처음 입학을 해서 적응기를 좀 갖게 되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고등학교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를 몸소 체험을 하고, 이제 새롭게 2학년을 시작할 때는 그 시행착오랑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생일 때보다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문학 수업 첫 시간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대략적인 문학 수업의 소개를 들었을 거예요. 네, 2학년 1학기 문학 수업에서는 먼저 문학의 큰 갈래 중에서 현대시, 그 다음 현대소설 먼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네, 시대순으로 배워가면서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이랑 3번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부터 선생님이 학습지를 가지고 진도를 나갈 건데 네,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된 파일을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반드시 출력물을 가지고 있어야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습지는 네, 어제 OT 시간에 안내했던 그 파일에 네, 차곡차곡 모아서 등교를 했을 때 교실에서 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선생님께 체크도 받고, 네, 이것이 또 수행평가 반영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학습지가 모두 준비가 되었겠죠.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2학년 문학 수업의 첫 작품은요, 시대적으로도 가장 현대시 중에서 앞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전의 작품입니다. 이 시가 개벽이라고 하는 네, 일종의 잡지예요. 네, 이 잡지에 실려서 발표가 된 연도가 192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현대 시가 1910년대부터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후에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시를 읽어볼게요. 네, 제목 가는 길, 시인은 김소월입니다. 다 같이 제목부터 해서 네, 시를 천천히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네, 여러분 지금 시적 화자의 마음과 상황이 느껴지나요? 지금 선생님이 시적 화자의 마음 그리고 상황이라고 명시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시적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시적 화자가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 속에 있는지 어떤 일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를 읽었을 때 이 두 가지만 파악이 되어도 네, 그 시 반 이상은 이해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럼 우리 시적 화자의 정서 먼저 볼까요? 사실 이 시에서는요, 화자가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시어를 네, 벌써 1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그 정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시어가 뭘까요? 그렇죠. 1년에 그립다, 그리워. 네, 그립다는 마음인 거죠. 시적 화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립다는 말을 그리움의 대상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죠? 네, 말을 할까 했는데 말을 결국 하지 못하였고, 그랬더니 그 마음이 더 커져 버렸어요. 이연을 보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인데 매몰차게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갈까 하다가 또 한 번 뒤를 돌아다보는 뭔가 좀 미련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적 화자가 미련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런 정서를 이연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 또 느낄 수 있잖아요. 다시 더 한 번. 네, 뒤에 말줄임표가 있죠? 땡땡땡땡. 만약에 다시 더 한 번 돌아다 봅니다. 라든가 뭐 돌아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덜할 텐데 다시 더 한 번 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땡땡땡땡. 네, 여기서 뭔가 좀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화자의 미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과 2년 여기까지의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때요? 1년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움. 그리고 발걸음을 그냥 떼지 못하는 어떤 미련. 하지만 가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안타까움이 있겠고, 네, 이별에 관련된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네, 느낄 수가 있죠.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1년과 2년에서는 어떤 시적 화자의 마음, 시적 화자의 정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년으로 넘어갔더니 시적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어떤 광경이 등장하지 않나요? 네. 지금 시적 화자가 산과 들, 그리고 강이 있는 어떤 곳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 중, 시간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해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먼저 3년을 보면 산과 들에 까마귀가 지저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지저귀는 소리가요, 시적 화자에게는 마치 네, 해가 지금 지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소리 같은가 봐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까마귀 우는 소리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실제로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들어봤나요? 우리 숲속에서 어떤 새가 지저귀는 소리는 막 마음이 산뜻해지고 경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의 소리 ASMR 이런 거 검색하면요. 막 쭈르르르르 물이 막 흐르고 막 새가 예쁘게 지저귀고 막 이런 소리 파일이 많잖아요. 근데 까마귀 우는 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네, 소리가 좀 크고 유난스럽고 좀 약간 어두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들으면 약간 처절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까마귀 우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막 까마귀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적 화자는 그 소리를 너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떠나라 라고 자신을 좀 재촉하고 네, 타박하는 소리라고 느끼는 거죠. 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선생님이 여러분들 네, 정리하기 쉽게 네,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가 있고 해가 진다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3년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서 까마귀가 해진다고 지저귀다는 사실은 네, 시적 화자에게는 해가 지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는 소리로 들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사연으로 내려갈게요. 사연으로 내려가면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물이 연달아서 계속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 강물은 어떤 작은 신음물처럼 졸졸졸졸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콸콸콸콸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크니까 동시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가 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펜 색깔을 잠깐 다시 하늘색으로 바꿔서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따라오라고 빨리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네, 지금 까마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적 화자에게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까마귀와 같이 네, 빨리 떠나라는 재촉을 지금 강물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시적화자는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 흐릅디다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뭐뭐 하네 그려 이런 식으로 누군가 어떤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현대어로 바꾸면 흐릅니다 그려 뭐 요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1년과 2년에서는요, 어떤 시적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다면요, 3년과 4년에서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과 들에 까마귀가 막 울부짖고, 강물이 흐르고, 해가 지고 있는데, 지금 까마귀와 강물이 빨리 떠나라고 시적 화자를 재촉하는 상황. 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여기 상황에다가 적어 볼게요. 네, 상황 아래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연까지 내용을 쭉 훑어봤으니까 하나의 어떤 연결된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 시를 가지고요. 가는 길에 시적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는 상황인데 그 누군가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가는 길에 자꾸 미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산과 들의 까마귀가 해가 지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고 자꾸 울어대고 강물도 날 따라 얼른 가자 자꾸 재촉을 하니까 결국 시적 화자는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떠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를 한번 훑어보았고요. 이제 학습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분석을 해볼 거예요. 우선 박스 아래에 작가 김소월을 대표하는 어떤 키워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1902년부터 1934년 네, 시인이 살았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대표작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네, 진달래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시가 갖고 있는 특징 네,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선생님이 해보았고요. 이제 아래 내려가서 학습 활동을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1번 시의 구조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총 4연인데 1년부터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1년부터 4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꼭 이렇게 같은 네, 문장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언어로 네, 각자의 단어로 각 연의 내용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잠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이 이 시 본문을 처음에 설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잖아요. 그쵸? 바로 정서 그리고 상황이었죠. 이 시가 총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2연씩 지금 네,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년과 2연에는 주로 시적 화자의 마음, 어떤 느낌이 드러나 있고 3년과 4연에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내용의 구조를요. 선정, 후경 이라고 해서 먼저 정서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자연물이나 경치 같은 것을 제시를 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선경후정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용어는요. 한시, 한자로 짓는 시 있잖아요. 한시의 창작 기법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보통 한시에서는 선경, 후정이라고 해서 먼저 이제 자연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은 먼저 정서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네, 자연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후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적 화자의 정서에서는 어떤 이별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내면적인 상황이 드러나죠. 마음이 드러나니까요. 그 다음에 화자를 둘러싼 경관, 네, 뭐 상과 광, 까마귀,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이별의 어떤 외면적인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적어 볼게요. 네, 여러분 다 정리가 됐으면 네,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시행의 배열과 시적 의미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 여러분들 표를 보면 여기도 지금 1, 2연, 3, 4연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두 묶음에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 왼쪽에 보면 먼저 운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하고 음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시와 산문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김소월 시인의 어떤 그리운 마음, 이별의 그 상황을 산문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시로 쓰게 되면 무엇이 생기죠? 네, 그게 바로 운율, 즉 리듬감, 음악성, 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시에서는 운율 분석이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운율을 잘 살려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낸 시인이 바로 김소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음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시를 읽을 때 조금씩 쉼을 주면서 끊어있는 단위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1, 2연과 3, 4연의 운율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가장 특징적인 일부분을 볼 거예요. 네, 다시 위로 올라가서 1연.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게 원래 한 문장이에요. 그죠? 문장으로 보면 한 문장인데 이 하나의 문장을 몇 개의 행으로 재배치를 시인이 한 거죠? 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라고 해서 세 개의 시행으로 재배치를 한 거죠. 네, 그립다라고 해서 1어절. 동시에 이름보예요. 다음 줄에 말을 할까.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니 그리워 이렇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1년을 보면 시의 행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네, 하나의 행에 많은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배치를 할 때도 약간 시인의 의도가 지금 개입이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을 할까 하니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죠? 그런데 한이를 지금 아래로 내렸죠. 원래는 여기 있었어야 되는 말인데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말을 할까? 그 다음에 한이를 그 아래 행으로 내리게 되면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정서가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서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을 아래로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앞행의 어떤 시어를 뒤로 의도적으로 내려서 배치하는 것을 행간걸침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행간걸침을 통해서 네, 망설이는 마음을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겠죠.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연은 시행의 길이가 짧아요. 네, 다시 말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이 느려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3, 4연으로 내려가면 1년에 비해서 행의 길이가 또 글자 수가 더 많고 길어요. 물론 음보수도 3년의 마지막 행처럼 지적입니다. 이름보로 끝나는 행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주로 뭐 앞강물, 뒷강물, 네, 그 다음에 삼행에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3음보 이상으로 하나의 행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1년에 비해서 호흡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려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표를 채워볼게요. 네, 그래서 1, 2연은 3, 4연에 비해서 시행의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호흡의 속도가 그만큼 느리고
네, 3, 4연은 또 1, 2연에 비해서 시행의 길이가 길면서 네, 더 말이 많고 당연히 호흡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래에 네,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보자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을 배열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시의 의미와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1년에 느껴지는 정서, 뭐 망설임이라던가 미련, 그쵸?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3, 4연에 등장하는 어떤 까마귀와 강물의 재촉, 네, 이런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담고 있는 정서, 네, 그런 의미 같은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네, 이 시의 운율, 행의 길이 등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학습활동 2번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 마지막 상자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화자의 정서와 시의 호흡이 서로 대응하며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 내용과 형식은 긴밀한 관계를 가짐.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가는 길에 화자의 성격.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선생님이 이 시에서는요, 시적 화자의 성별을 가르지는 않을게요. 네. 다만 성별의 구분 없이 남자든 여자든 이 시의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에만 집중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하려면요, 무엇을 봐야 되죠? 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보면 되겠죠, 그쵸? 우리가 시에서 시적 화자의 말이 주는 느낌을 네, 어투 혹은 어조라고 해요. 당연히 여기서 화자의 성격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모든 시에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적 화자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드러날 때 네, 그 행동의 성격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행동이나 여기 지금 어조, 말을 통해서 가는 길의 화자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가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먼저 보면 3년에서 지적입니다. 까마귀가 지적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괄호 안에 땡땡땡땡보다 온화한 인상을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현대시에서 종결 어미로 뭐뭐 하다를 많이 써요. 네, 지적인다 라고 하는 것보다 네, 지적입니다라고 해서 하십시오체로 높임 표현을 쓰면 당연히 좀 더 온화한 인상을 주겠죠. 그쵸? 그렇다면 또 이런 어미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이 시의 맨 마지막 사연에 흐릅 디다려 라고 하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거예요. 연달아 흐른다 라고 하는 것보다 당연히 연달아 흐릅니다 그려 이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용된 뭐뭐 합디다 그려 라고 하는 이 어미가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자신과 거리가 있는 어떤 사실을 청자에게 뭐 할 때, 전달할 때 이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사람한테는 정작 그립다고 말 못하면서 이 시를 듣는 누군가에게 아이고 강물이 흐릅니다 그려 라고 말하는 어떤 시적 화자의 어투에서 네, 우리는 어떤 성격을 느낄 수가 있을까? 섬세하면서도 네, 소극적인 성격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페이지 4번은 이별의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쭉 이 시를 설명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괄호를 함께 채우면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자는 사랑하는 임을 떠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일리언에 드러나죠, 정서가? 네, 그렇죠. 그리움,
미련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하지만 무엇과 무엇이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무엇이었죠? 네. 3년의 까마귀 그리고 4년의 강물이 있었죠. 네,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별을 받아들이게 되죠. 수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화자는 이별에 대해 네, 이별을 막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네,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학습 활동이 5번이에요. 네, 5번이 중요합니다. 까마귀와 강물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시어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시적 화자의 그리운 마음을 지금 몰라주고 있죠. 그 다음에 화자의 가는 길을 재촉하는 소재로서 네, 까마귀와 강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표를 보면 까마귀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가, 그 다음에 강물은 또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가, 네, 이렇게 질문을 달았어요. 이건 아까 선생님 본문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함께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까마귀가 우짖는 소리, 네, 어둡고 슬픈 느낌을 준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어둡고 슬픈 이미지 동시에 이거를 감각적인 것이랑 연결을 시키면 우리 보통 이미지를 얘기할 때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얘기하니까 지금 까마귀가 네, 지저귀는 소리니까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청각적 이미지와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물이라고 하는 소재 는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문학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흐른다는 점에서 시간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지금 빠르게 흐르고 있다. 지금 시간이 막 빠르게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까마귀와 강물이 둘 다 시적 화자의 어떤 이별의 상황을 재촉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감각이랑 까마귀를 연결을 시켰으니까 강물도 이제 연결을 시킨다면 선생님이 아까 강물이 졸졸졸 흐르는 강물 아니다. 연달아 흐르는 굉장히 커다란 강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얘도 청각적인 네,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콸콸콸콸 소리. 네, 청각적인 이미지랑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예전부터 이 시를 수업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시를 딱 읽었을 때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선하게 떠올라요. 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강물이 흐른다는 그 이미지가 시각적인 효과도 주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된 네, 감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청각적이라고 네, 정리를 했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여러분들이 느낄 때 네, 그것도 틀린 감상은 아니라는 거 네, 선생님이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 건데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자의 정서나 사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환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외부적인 사물, 사건으로 화자와 같은 처지에서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비되는 처지일 수도 있고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일 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설명에 해당되는 답을 네, 별 3개 있는 그 옆에 빈칸에다가 적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시에서 화자의 정서나 어떤 마음을 지금 요 시의 일련에 그립다, 그리워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현대시는 직접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이 화자와 같은 처지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곧 봄이 올 거예요. 네, 아직은 꽃이 피어있지 않지만 이제 여기저기에 막 봄꽃이 필 거예요.
너무 아름답겠죠? 근데 지금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했다. 너무 슬프다. 이 슬픈 감정을 시로 표현한다고 할 때, 아름다운 봄꽃을 이 시에 등장을 시킨다면, 어떻게 등장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봄꽃. 네. 사랑했던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내 가슴을 더 찢어지게 하고, 슬픈 마음을 더 부각시키는 존재가 되겠죠? 그 아름다운 봄꽃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름다운 꽃은 시적 화자의 슬픈 마음을 부각하기는 하는데 시적 화자의 처지랑은 대비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아름다운 꽃이 막 바람에 흩날렸어요. 바닥에 막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꽃을 막 밟았어요. 내가 그 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린 그 꽃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 슬픔이 더 커져버렸다. 뭐, 요렇게 된다면, 그 바닥에 떨어진 꽃은 시적 화자의 처지와 비슷하면서 화자의 슬픈 감정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에서, 외부적인 어떤 사물이나 사건,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자의 정서, 여기서는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처지는 화자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인 사건이나 사물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우리 가는 길로 돌아와서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외부에 있잖아요. 네. 까마귀랑 강물이. 근데 시적 화자가 느끼는 어떤 이별의 슬픔을 더 부각시키는 소재가 바로 까마귀와 강물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소재는요. 시적 화자의 처지랑 같지 않아요. 네, 그쵸? 이별을 오히려 재촉하고 있고 네, 이별의 슬픔을 좀 환기시키는, 떠오르게 하는 그런 소재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오하고 화자의 슬픈 정서를 드러내는데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의 학습 활동까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제재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선 선생님이 답을 채워놓고 설명을, 네, 덧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제재 정리의 빈칸을 이렇게 채워보았습니다. 각자 시간 두고 우선 적어 보시고요. 선생님이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설명을 좀 보탤게요. 먼저 주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시의 구조라고 하는 것도 아까 학습활동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정서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자연물, 즉 어떤 경관을 드러낸다. 선정, 후, 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음악적 효과, 비음과 유음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본문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여기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 비음과 유음은요. 아마도 사연의 1, 2행 네,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가서 네, 보면 사연의 앞강물, 뒷강물이라고 해서 울림소리, 우리 나라마음, 뭐 노란 양말 이렇게 외웠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이런 음운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 네, 조금 더 부드러운 음악적 효과를 내게 되죠. 그 다음에 율격을 보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7, 5조, 3음보 이렇게 둘 다 적어 놓았는데 이게 둘 다 운율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다시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사연을 보면요. 여러분들 사연에 3행 다 같이 볼게요. 세 번째 행. 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을 때
방금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렇게 읽으면 글자 수로 봤을 때는 7. 그죠? 따라가자고 해서 5죠. 그죠? 이게 7호조라는 거고요. 쉼을 아까랑 좀 달리 줘서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제 지금 3개의 어절로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3음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7호조랑 3음보는 좀 다른 율격이긴 하지만 둘 다 우리 민요에 많이 나타나는 리듬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정리를 했고요. 김소월 작가 키워드 봤던 거 기억나죠? 네, 거기에 민요적인 서정시를 많이 썼다. 바로 이런 율격의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징으로 민요적 서정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객관적 상관물, 까마귀, 강물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표현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앞서 했던 학습활동이랑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그리움, 어떤 이별의 슬픔, 망설임 이런 모든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앞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네, 어떤 말을 일부러 아래로 내리는 행간걸침을 이용하기도 했고 문장을 끝내지 않고 명확하게 말줄임표를 사용을 했고 어떤 망설임, 어떤 그리움 이런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련의 시행의 길이를 좀 짧게 그래서 호흡을 좀 느리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3, 4연은 그렇지 않게 배치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드럽고 어떤 온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미를 사용하는 어떤 어조를 사용했다는 거.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법의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김소월의 가는 길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의 남은 부분 선생님이 함께 설명 마저 하면서 가는 길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 PDF 파일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한 파일을 또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 지금 다 하지 못했다 이런 친구들은 그 업로드된 파일을 참고를 해서 빈칸 채우고 각자 공부할 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